이번 시간은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내담자들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또 프로이드가 또 내담자에게 사용한 지시를 보면은 상당히 시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내담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죠. 당신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창 너머로 보는 것을 기차 안에 다른 사람에게 묘사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시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이드는 자신의 치료에서 이 카타르시스와 메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억압된 외상적인 사건을 밝히는 것,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을 신경증 치료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나움버그는 어린 아동의 이 자발적 미술 표현을 보고 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신분석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억압된 무의식을 해방하는 것이 이 카타르시스를 가져오고 의사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통찰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생생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느끼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내면의 변화가 생겨서 진실하고 지속적인 변화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루비는 미술이 통찰, 즉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그러죠. 인사이트, 통찰이라는 분석적 경험을 강화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술이 구체적이고 시각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무의식적 환상과 충동을 발견하는데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서 방어 기제 속에 승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승화는 원초화로부터 발산되는 원시적인 욕구가 직접적인 본능의 만족에 기여하지 않게끔 자아가 복잡한 행위로 변형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이 변형 과정에서 원시적인 행동은 자아 동조적이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승화는 예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과정으로서 인간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화를 카타르시스나 단순한 치환이나 그리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미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주 어떤 성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카타르시스의 예를 들어보면요, 한 내담자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주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흰 종이에다가 온통 빨간색으로 칠을 하면서 어떤 그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또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이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안전하게 분출을 하는 거, 그리고 분출하고 나서 안정되고 또 안정됨으로써 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흰 종이 위에 분노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칠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또 안정된 다음에 또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어떤 상징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쨌거나 카타르시스가 가져다주는 기분 전환을 내담자가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유도되고 지지된 승화의 한 예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 그 내담자의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미술치료 세션에서 이 아동에게 학교와 집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먼저 집을 학교를 금색으로 대충 빨리빨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그렸는데요. 집은 이제 세세하게 좀 학교보다는 세세하게 그리고 또 입으로 계속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부엌이고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연두색 옷을 입은 사람으로 자신을 그렸는데 이것을 치료사가 역할극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극을 하자고 제안을 한 이유는 이 내담자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제안이었는데요. 치료사가 아동이 집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눈을 떠서 집에서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와서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형극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치료사가 먼저 집 그림을 세워놓고 아동에게 눈을 아침에 떴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 가서 씻고 아침을 먹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다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그림을 세워놓고 이제 학교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했는데 아동이 갑자기 그 학교 그림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그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료사가 다시 그림을 집어서 다시 세워놓자 아동이 다시 한번 손을 밀쳐내면서 말하기 싫다라는 이렇게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동이 학교를 상상하기 싫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치료사는 아동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 어떤 그 아동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림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얼굴을 연두색으로 칠했죠. 그래서 아동이 입었던 연두색 옷과 같은 연두색을 칠하고 나서 저렇게 붉은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아동은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출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화는 어느 정도 자아의 강도와 지능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정신지체의 경우에도 승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승화와 다른 방어 기제가 같이 나오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작품을 작업을 했던 내담자는 40대 주부입니다. 40대 주부인데 치료 세션에 와서 내담자가 치료사를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치료사가 속으로 자신을 매우 평가하고 비난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불편함을 치료사에게 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그런 내담자의 반응에 어떤 비난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내담자는 점차 이제 남편의 얘기를 꺼내면서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고 남편이 폭언을 많이 해서 이제 화가 난다. 그리고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난다. 하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투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한참 동안 얘기한 후에 내담자는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늘 남편의 눈치를 본다면서
어쩌면 자신과 남편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마치 눈이 큰 부엉이 같다라는 연상을 하면서 둘 다 어쩌면 남편과 자신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내담자가 재료를 선택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밑에는 지금 강물이고요. 강물 위에 나뭇가지가 지금 있는 그 나뭇가지 위에 두 마리의 부엉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큰 부엉이는 남편이고요. 작게 그려진 부엉이는 내담자인데요. 그 이제 두 마리의 부엉이를 그리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투사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내가 아니라 치료사가 나를 평가하는 거야 라고 투사를 하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더 건강한 방어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그림에 몰두하면서 치료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남편에게 투사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이 저렇게 폭언을 한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을 처음에 그리면서 투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은 치환과 방어 기제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나오는 예를 한번 더 보겠는데요. 자, 이 작품을 한 내담자는 정신분열 증세로 입원을 했다가 호전돼서 집단 미술 치료에 참여했던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제 클레이 점토를 만들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또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길다란 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 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고 나서 내담자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햄버거와 등대와 뱀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 클레이 점토를 주무르다가 또 어느새 사람 모양과 그리고 붉은색으로 약간 둥근 형태를 만들고 나서 사람과 둥근 형태를 연결해주는 어떤 노란색 끈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둥근 형태를 연결을 시켰는데요.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이고 내담자 자신이고 저 둥근 형태는 자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신이 엄마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연결된 노란색 줄을 이렇게 끊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형태는 내담자 자신이고 둥근 형태는 자궁을 표현한 것으로서 자신을 너무 걱정하고 챙겨주는 엄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엄마와 분리를 하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 하면서 마치 탯줄을 자르는 것처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내담자의 에너지와 통찰로 인해서 승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햄버거는 둥근 형태의 자궁으로, 그리고 등대는 사람으로, 뱀은 사람과 자궁을 이어주는 끈으로 치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심리적인 재통합과 맥을 같이 하고 또 재통합을 굳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승화 속에 강력한 에너지 원천이 있는 것을 아는 미술치료사와 모르는 미술치료사는 아마 이 작업을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승화는 이처럼 계획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승화가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니캇은 이런 상황을 비유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아동 옆에 있으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완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특징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원초적인 정신과 부드러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억압은 제거되고 그리고 이전의 기능은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초화의 영역에 빠지는 것이 파괴적이지 않고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퇴행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아가 성숙한 수준에서 기능을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을 자아에 도움이 되는 퇴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만약 자아가 원초화에서 나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면 병리적인 퇴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 회기에서 치료사는 위니캇이 묘사한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어떤 창조적인 노력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코엇이 말하는 것처럼 자아 기능을 촉진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돼서 내담자의 삶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촉매, 어머니의 눈빛과 같은 따뜻한 눈빛과 같은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창조적인 과정을 촉진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치료사는 자아를 지지해 주는 것과 또 방해받기 싫어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것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지적이면서도 방해하지 않는 접촉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내담자에게는 진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어떤 강요된 작품이나 강제로 얻은 정보는 완전히 동화되기 어렵고 내담자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술치료 회계에서 상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징을 만들고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술치료사들은 내담자에게 미술 작품을 만들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상징화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상징화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자아 기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레스 관점에서 보면은요, 무언가를 대신하는 모든 점에서 원래의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란 무엇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양육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이 반응하는 것은 상징적인 대상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그냥 좋은 대리적인 대상에게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아는 정신적인 능력을 발달을 시키는데 그 시기가 대략 18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 유아는 어머니가 없을 때에도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표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상징이 즉각적인 외부 자극이 없이 유발될 수 있는 표상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없는 대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려면 상징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지각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지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피아제는 이미지처럼 없는 대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모두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동은 대리물이 원래 대상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래의 것을 대신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상징물은 원래 대상을 나타내지만 원래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베레스는 위니캇의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이 대리물에서 상징물로의 전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어디를 가든지 갖고 가는 자신의 어떤 담요나 또는 뭐 베개 또는 뭐 수건 이런 것들을 아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대신에 위안을 주는 대리물로 경험이 되고요. 나중에는 위안을 주는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그런 예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상징화된 것은 의식적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전의식적이거나 아니면 억압된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쉽게 의식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것을 만든 개인의 무의식적인 소망과 갈등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림을 이용한 많은 투사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소망은 금지된 대상에서 그것의 상징적인 대리물로 치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내담자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대 여성의 지금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는 평소에 답답하다라는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또는 어떤 엄마의 얘기를 할 때마다도 더 심하게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가 지금 만든 작품이 왼쪽 위에 보시면 자신을 쥐로 표현을 했고요. 쥐로 만들었고 그리고 동그랗게 만든 것이 이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쥐가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쥐이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어떤 그 엄마의 간섭이나 엄마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통제 안에서 굉장히 그 통제가 싫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후에 치료사가 만약에 밖이 안전하다면 이 쥐가 밖으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내담자가 한참 뒤에 울타리와 남은 찰흙을 합쳐서 둥근 언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쥐를 그 둥근 언덕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 치료는 작품을 통해서 공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자아의
환상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무의식적이고 말로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 볼 수 있는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적 환상이 형식적인 표상이 주어짐으로써 그것은 의식으로 접근이 더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술을 통해서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깊은 무의식적 요소가 위로 이동을 하고 전의식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술 치료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자아 기능의 결함이 있고 상징화가 손상된 내담자들에게 상징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적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